지금 얼마만큼 대응을 코로나 잘하느냐. 이 민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건가. 지금도 영향을 지금 크게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더 확산돼 나아갈수록 이 정부 방역 대책에 완전히 구멍이 났고 중국 눈치 보다가 이거 그냥 완전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악화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라 중도층이 봤을 때는 지역 감염 큰 걱정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대응 체계가 가장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다. 아주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까지도 그럼요. 사례를 좀 보내달라고 그런다. 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사람, 이거 이 사람들 다 검역해야 돼. 우리가 이 동남아로부터 오는 국가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랬는데 이제는 역전이 된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동남아를 가게 되면 우리를 오염 지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여행객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좀 더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정말 말 그대로 과한 대응을 했더라면 그 과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나쳤어 하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은 또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러시아는 국가가 가장 중국과의 국경선을 길게 접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 아닙니까? 딱 국경 봉쇄해버리죠. 봉쇄해버렸어요. 유학생도 안 되고 북한 같은 아무도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나라도 국경 탁 봉쇄해버리잖아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거의 대구, 경북, 청도, 전주 이게 멘붕 상태라는 거거든요.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고 그 신천지 교인들이 그 집회를 크게 할 경우 전국에서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신천지 이게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 해갖고 다 입 다물라 뭐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또 이건 진짜 뭐 저는 페이크 뉴스라고 봅니다만은 신천지 쪽에서 그 교인들한테 다 우리 교회는 폐쇄되고 봉쇄됐으니까 일요일에 교회에는 다른 교회 예배를 나가라. 그래야 거기서도 퍼지면은 신천지만 욕먹는 것 아니지 않느냐. 다른 데도 정말 그렇게 그래서는- 퍼질 수도 있. 그래서는 안 될 일이겠죠. 말 그대로 그런 뭐 지령이 거짓 rumor들이 내려졌다고 흘러나오는 것이죠. 뭐 그런 문자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그래야 신천지가 독박 요새 말하면 독박 쓰는 것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뭐 고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지금의 사태를 특정 종교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아쉬웠던 것이 어떤 사건이 나고 나면 우리는 본질을 자꾸 흐립니다. 세월호 사고 때도 유병헌이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간에. 그런데 지금도 중요한 것은 국가 방역 대책입니다. 이것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돼 있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경계에서 심각을 올리느냐.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우리 또래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고 박사님 지금 그동안 쭉 수십 년간의 언론 경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 14일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 경제인 간담회에서 머지않아 종식될 거다. 대통령이 종식된다고 하면요. 종식이 안 돼도 공무원들은 종식을 시켜버립니다. 있었던 것도 줄여버리고 어디 보고된 것도 감춰버리고 또 환자들 와서 확진 판단을 해달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는 코로나에다 핑계를 지금 계속 대는 거예요. 잘 살아났는데 어렵다, 더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경제 회복세가 꺾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민심도 중요하지만 결국 늘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경제가 가장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항상 제가 경제가 강조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바닥 정도가 아니라 그럼요. 지금 붕괴될 분기 일부 직전이죠. 근데 이걸 식당 한번 가보세요. 자꾸만 과장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을 가보면 됩니다. 실제 상가를 갔을 때 또 음식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가보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 상황 자체를 현실을 정확하게 정부가 인식하고 있느냐? 저는 탁성행적인 거예요. 계속 여기서 통계표를 보고서 통계청 자료를 보고서 나쁘지 않았다. 어디가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 가계 동향조사 통계편 소득을 펴냈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5분기에서 계속해서 자영업은 부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런 표를 보고서 자영업이 실질적인 자영업의 소득 수준도 낮아졌지만 네. 자영업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아, 자영업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줄어드니까 긍정적이다. 정부가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폐업을 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백수로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 위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지껏 이 통계표를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나쁘지 않은데 계속 좋아왔다. 과연 이것이 그냥 일종의 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일시적인 일자리가 고령층에서 늘어난 걸 보고서 야, 고용도 안정화됐다. 이게 과연 전문가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것까지 좋은데 우선 정세균 총리가 뭐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격려한다고 신촌 뭐 명물거리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손님 적어서 편하시겠네요.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놓은 것 좀 쓰셔야죠. 이렇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왜 점수를 깎아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봉준호 감독 네. 또 그 제작진들 배우들 격려한 건 좋아요. 격려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해줘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김정숙 여사나 팔 내서면서 뒤로 자치면서 그런 모습을 꼭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까? 이런 일이 있고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생명과 이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조심해야죠. 있더라도 좀 조심을 하고 다 다르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네. 참 당장 이렇게 오찬 만찬 모시고 싶지만 이렇게 날짜를 잡아놨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잠시 좀 미뤘다가 제가 좀 수고로 들면은 하겠습니다. 뭐 이러든가 해야 하는데 영화 말이 기생충 됩니까? 수상 격려 한영 행사가 코로나19에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어쨌거나 급격히 국민들이- 늘어나서 아니, 하루에 그러니까요. 100명이 늘어나는 날이에요. 이런 상태 때는 사실은 모든 일정이 사실은 취소가 돼야 됩니다. 취소가 되고 아니 아주 NSC도 하고 위기관리센터도 그럼, 가동해 그럼요. 대통령이 그런 데 찾아가서 딱 모든 것이 돌아가야 상황을 되죠. 이렇게 장악하고 뭐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럼요. 김정숙 여사가 뒤로 자치면서 파한데서는 그 모습이 사진이 전부 전 매체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청와대 행사를 무조건 하고 취소하라. 그런데 청와대 행사라고 해서 이런 비상시국에 모든 걸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아주 규모를 줄여서 비공개로 대통령은 일단 비상회의 이런 걸 좀 지휘하고 그다음에 뭐 영부인의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격려를 해주고 이런 건 비공개로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진 한 장이 나갔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뭐 지지층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과의 생각과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다소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특정 정치 세력의 대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지층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했다 그럴 때. 과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진 한 장이 나갔을 때 이 사진이 과연 어떤 반응을 가져올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 과연 그런 반응 하나 챙길 수 있는 청와대의 직원이 없었을까? 행사 기획비서관은 비서관이 뭐하고 없었어요.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청와대가 넋을 놓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구멍이 나면 안 되죠, 청와대. 예. 민주당 얘기를 잠깐 좀 해보시죠. 뭐 그동안 민주당이 갑이죠.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간에 뭐 진문공처인지 조국 선거인지 뭐 이런 논란을 계속 네.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이번 일종의 공천파동 그 문바들 대깨문들의 과도한 행태가 언론에도 크게 부각이 됐고 이런 면들도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막무가내식 행태 때문에 악재가 계속 겹쳤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선거 때는 마치 부자 몸조심하듯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2016년이에요. 네. 2016년에 연초에 나왔던 여론조사 불과 우리가 4년도 만 4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와 새누리당이 180석 간다 했는데 그것이 3월 되면서 단 한 지역이죠. 일파만파가 되는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 건 그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입니다. 네. 왜 그 지역구 하나 집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겸손하게 공천하고 투명하게 공천하고 혁신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 정당에 대한 지지가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그냥 확 가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이 다 틀렸네. 천만의 말씀요. 공천 이렇게 되고 난 이후의 지지율은 팍 떨어졌다니까요. 아,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거죠. 왜? 근데 그때 뭐였습니까? 진박, 찔박, 찐박, 뭐 범박, 온통의 박이란 박은 조롱박, 호박 단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 자 국회의원 공천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자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어떤 특정 인물을 비호하거나 특정 인물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누구의 대변자입니까? 유권자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방송도 같이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뭐 사람은 모두 이제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토론도 잘하고 또 논리도 정연하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또 신인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용하게 내가 그 후보와 맞서고 싶다 공천하고 룰에 따라서 경선하면 되잖아요. 예.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건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실검위에 올라가고 이 국민들이 지켜볼 때는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판단을 할 때 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은 무조건 하고 되겠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강서갑입니다. 그럼 또 금태섭 의원은 가만히 있냐고요. 반발하죠. 왜? 뭐라고 또 누군가에게 조국 전 장관에게 뭐 청문회를 통해서든 뭐든 쓴소리를 했더니 아 이게 운명처럼 다가오는구나. 그럼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요? 지난해 우리가 그렇게 홍역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민만 보고 가면 돼요. 아니 누구를 지켜주고 이런 게 뭐 필요합니까? 저는 그는 개인으로서의 소신으로 가져가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나왔을 때는 국민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0대 총선 때도 유승민 의원 지역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또 그 이전에 19대 때도 김용민 파동 2012년이죠. 노원 바로 그 지역입니다. 노원이에요. 예. 노원이에요. 노원 때문에 네. 완전히 선거가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때도 아니 여성 인권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총리도 있었죠. 한명숙 총리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진보 보수 또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계열을 구분할 때 고 박사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 운동권 선배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청렴, 도덕성 이거거든요. 어떤 다른 데보다도 그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했던 동년배들도 아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콘돌레사 라이사가 아무리 미국 국무장관이면 여성이면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배제를 했었어야죠, 공천. 지금도 보면 최근에 인재 영입 1호다 2호다 2호 아니 여러 가지 문매를 뭐 미투 논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검증 안 되죠? 자, 그래. 저는 고 박사님께 짧게 하나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륜이 풍박이 있으시니까 이번 총선에서 인재 영입 인재입니까? 저는 글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는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인재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요. 국민들 저는 다수가 이번에 딱 인재라고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태영호 예, 공사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인재예요.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배경 아니라도 그분이 텔레비라든가 제가 뭐 직접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북한 내 사정도 속속들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는 것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파박한 식견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어떤 그 남북관계 전문가도 태영호를 능가하는 사람이 내가 못 봤어요. 예측력이나 통찰력 이런 면에서. 저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태영호 전 공사만
거의 유일하게 북한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뭐 금태섭, 김남국 파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바들 이 사람들 극렬 지지층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그런지 지도부 일부에서 금태섭한테 자꾸 반성문 하나 써라. 말하자면은 자아 비판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김남국이도 어디 돌리는데 펴놓고 금태섭이가 이렇게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좀 양해를 하십시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가지겠죠. 자, 정당에서. 지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반성하라. 두 번째, 이번 김남국 변호사와의 이 논란이 있었을 때 본인이 이것은 조국 프레임이다라고 응수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아무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그냥 한 사람만 하면 그럼요. 돼요. 한 사람. 다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 하는데 왜 그럼 똑같이 국회의원- 결정하고 그럼 오는데 국회의원 몰라 왜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왜 그럼 국회의원 왜 필요합니까?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하냐 이 그럼요. 말이에요.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요. 아니 개인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너무 터무니없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비판의 지탄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 대해서 비판하면 되잖아요. 아예 입 열지 마. 넌 입 열어서는 안 돼. 넌 국회의원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문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에서 문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 지금 거기 어떻게 돼가나 네.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종로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네, 종로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조사 결과 나왔는데 차기 대선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렇다면 종로가 이낙연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말 뭐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곳이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말 그냥 따놓은 당상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50여일 가까이 지금 선거일이 남아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에 50일이면은 수십 번 그럼요. 뒤집힐 수 있는 네. 겁니다. 몇 번이 뒤집힐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지구가 뭐 12번도 더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이 선거는 미생물이잖아요. 정책 생물이면. 그런데 그 박사님, 왜 지금 종로 선거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웠냐? 이건 이낙연과 한변의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니 대선이고 현 정부의 임기 절반 가까이를 함께했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평가나 투표가 이낙연이라고 하는 인물, 이낙연 전 총리의 인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직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호시절 좋은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존재가 크게 부담될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종로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 한 사람이 이 선거가 미리 보는 대선이기 때문에 청와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종로 상권을 보십시오. 물론 종로에 산다고 해서 다 종로에서 뭐 영업을 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로의 경제를 책임져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권 지금 사람 가나요? 지금 종로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네. 맞죠. 탁골공원 그래서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탁골공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얼어붙어 있는 거. 이 종로 상권 어떻게 하게 돼?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지금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황교안 법조인 출신이죠. 이낙연 전 총리 법대 출신이죠. 어떤 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현 정부에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이슈 검찰입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실제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해요. 그걸 보면 정말 팽팽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행보를 합니다. 검사들에게 나만 믿고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윤 총장. 그 다음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지금 뭐 추 장관이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국면입니까? 코로나19 국면입니다. 네. 그리고 추 장관은 출입국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그 출입국 관리국 본부입니까? 관리국이 추 장관 밑에 있는 법무부 거예요. 산하죠. 법무부 산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이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심지어는 뭐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 시국이 준엄한데 물론 뭐 교정국으로 가서 그런 살필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또
소년원입니까? 그죠? 네, 소년. 네. 그런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총선 판세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또 종로 출마 문제로 이렇게 심한 전에 한국당이 내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뒤바뀌면서 총선 판세가 오히려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종찬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고 또 소상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세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